우리에게 불리하면 언제든 과거에 죽도라고 불렀던 울릉도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일본의 저희와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명칭이 다케시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일 역사 속의 독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였고, 그 다음에 울릉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다라는 기원은 우리의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에 이 섬이 우산국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512년에 이 섬을 신라가 복속하여 한국의 영토가 된 이래, 그로부터 1500년 넘게 역사적으로 우리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시대를 넘어서 관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고대 동아시아 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외라는 나라에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알리기 시작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국토의 유래와 왕권의 신성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문헌을 편찬합니다.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와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문헌에는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신화를 수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른바 국토창생 신화입니다. 신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조물주에 해당되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신의 명을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지상에는 땅이 없어서 두 신은 바다에서 창으로 오노오로시마라는 가상의 섬을 건져냅니다. 거기서 두 신은 생식작용을 통해서 일본 국토의 원형인 8개의 섬을 직접 낳습니다. 오야시마, 대팔주국이라고 부르는 8개의 섬에는 아와지라든지 시코쿠라든지 큐슈, 혼슈, 지금의 홋카이도와 동북지방 그리고 오키나와 지방을 제외한 서남부 중심의 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신이 나왔다고 하는 섬들 중에는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존하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라든지 오키, 그다음에 스시마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도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키와 스시마가 포함된 것은 당시 일본의 통치 영역이자 고대 한국과의 경계 지점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스시마도 한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8세기 문헌에 스시마가 엄연히 국토창생 신화 속에 현실 지명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화는 섬 하나조차 소홀하지 않는 고대 일본인의 상상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거기에는 독도 및 울릉도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결코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었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반영된 신화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독도 역사를 보면 고대 문헌의 기록 이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적어도 관, 즉 중앙정부에서는 서로 나몰라라 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공도정책이로, 그다음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쇄국정책에 의해서 양국은 모두 바다 건너 왕래하는 사람들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고 해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용 가치가 낮았던 섬에 대한 통제나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울릉도에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고 전승 과정에 혼란이 발생한 것도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조선과 중국 연합을 황폐하게 만든 왜구라고 불리는 해적이 출현했고 이들은 주로 스시마와 울릉도를 거점 삼아서 조선 본토를 습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외국 활동의 골머리를 앓았던 조선 정부는 그 대책으로 한때는 쓰시마를 무력으로 토벌한 적도 있었고 울릉도 거주자에게는 본토 세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위 공도 정책이 발령된 것입니다. 그 후 약 300년 동안 조선에서는 이 섬을 비워놓습니다. 공도, 말 그대로 섬을 비워놓고 관리상 방치했을 뿐이지 영토로서 포기하거나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경에는 무사정권의 권력 다툼이 빈번했습니다. 천황가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정치적 분단을 겪다가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서 불완전한 봉합이 있긴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중반에는 막부 내 무사들이 장군 후계를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다가 내란으로 발전됐고 일본은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50여 개의 소국가로 분열된 전국시대는 중앙조정이나 막부는 거의 통제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존재였고 지방무사들도 농민과 상인을 중시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해안 지역은 관리 대상에서 일찌감치 배제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약 150년간의 군웅 할거와 전란을 수습한 오다 노부나가의 활약으로 일본은 16세기 말부터 전국 통일이 급격하게 추진이 됐고 1590년 그의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는 사업을 완성한 후에는 곧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야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그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에 에도의 막부를 열고 천하를 장악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내부 통합을 달성하고 기독교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635년 이후에는 외국과의 교섭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소위 세국 정책을 단행을 합니다. 조선의 공도 정책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쇄국 정책은 말 그대로 외부와 문호를 닫고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세력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였지만 동시에 일본인의 해외 도항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았지만 그래도 창문만은 열어두기 위해서 조선과는 막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쓰시마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교류와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약 반세기가 지난 일본은 전란의 후유증이 거의 수습되고 쇄국을 통해서 대외 교류는 차단하면서도 내수가 살아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평화 시대를 구가한 도쿠가와 막부는 17세기에 1680년에 도쿠가와 스나요시라는 사람이 장군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규정할 때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숙종시대인 17세기 말, 정확하게는 1696년입니다. 일본에서는 당시 막부의 수장은 도쿠가와 스나요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만 스나요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일본을 전공하는 자도 생소하게 들리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그리 유명한 역사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마찰이 있었던 시기이고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막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1687년에 생물살생 금지령을 발령을 합니다. 이 생물살생 금지령 공포는 그 전과는 구별되는 일대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해서 100마리의 개를 손수 길렀다는 스나유시의 정책은 처음에는 정신훈화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위반자가 많아지자 관원 측에 의해서 단속이 엄격해졌고 심지어 모기 한 마리를 죽였다고 유배를 보내는
일마저 발생을 할 정도로 강한 구속력을 동반한 조치였습니다. 이 법은 일반 백성들이 현실을 무시한 공리망상적이고 가혹한 악법이다. 민간 상호 감시라는 결과를 낳은 천하의 악법이다. 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후세 역사적인 혹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평가는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생물 살생 금지 정책은 무사 중심의 무단 정치에서 문치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일상으로 삼고 오히려 선행으로 미화되는 무사 정권에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오늘날 살생 금지가 일상윤리로 정착시킨 기원이 바로 츠나요시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고 높게 평가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츠나요시 이런 불살생 문치 정책에 더불어 당시 일본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동반 성장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농민과 상인들은 평화롭고 윤택한 생활을 구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도 에도 시대 최고 전성기인 갤로쿠 문화가 맞이한 것은 그의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양국의 관민들에게 영토적 인식을 크게 전환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용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어권을 둘러싸고 조선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 사이에서 일어난 우연적 마찰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양국의 정부와 민간인들이 합리적으로 평화리에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주는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사건의 전사는 이렇습니다. 에도 막부 초기인 1618년경 아직 강력한 세국 정책이 단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조선에서도 공도 정책으로 정부가 섬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조선 본토와 일본 서부의 어민들 사이에 울릉도에 건너간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선인 어부들, 정부 몰래 울릉도에 건너가 보니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섬에 일본에서 건너온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옥기섬의 어부들은 지방 번사 허가를 얻어서 공도 정책으로 비워놓은 울릉도에서 자유롭게 벌채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에서 마찰도 적지 않게 일어났는데 당시 경상도 동래 출신 어부였던 안용복은 1693년 봄에 울릉도에 출하를 나갔다가 일본 어민들과 마찰을 빚다가 일본으로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민족문학 대백과 사전을 보면은 안용복의 직업이 생물연도 미상이고 조선 후기 어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울릉도가 원래 조선 영토인데 일본 어민들이 불법 조업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일개 민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배인 영토의식에서 나오는 항의였습니다. 안용복의 항의가 있자 쇄국 체제 하에 막부 대신해서 협상에 나선 대마도주는 그해 조선 조정에 조선 어민들이 죽도, 즉 울릉도에 출하를 금지해달라는 서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조정도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만 관리가 바뀌면서 조선의 조정은 강력한 태도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선 측은 마찰을 피하는 대신에 죽도 출원은 금지시키되 울릉이라는 글자는 엄연히 조선 영토임을 밝히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냅니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이듬해 다시 서계를 보내서 조선 측 서계에 있는 울릉 두 글자를 삭제를 요청을 하고 대마도주의 요청에 조선 측은 분명하게 회답을 합니다. 공도 정책으로 지금은 잠시 비워놓긴 했습니다만 울릉도는 엄연히 조선령이다. 일본에서 죽도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이고 이는 동국 여지 승남에 실려 있다고 근거를 명확하게 대면서 일본 어민들의 왕래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다시 대마도로 보냅니다. 뚜렷한 영토의식을 가진 조선 관료의 면모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 도주가 조선의 통보에 승복하지 않자 조선은 막부 측에 직접 교섭을 합니다. 그러자 에도 막부는
마침내 1696년 죽도, 즉 울릉도는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죽도의 일본 어부들 도해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공식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출하를 하는 일은 일본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츠나요시의 문치 정책으로 미중유의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조선과의 마찰도 피하고 호경기를 유지하고 싶었던 속내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 해는 개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던 막부의 살생 금지 정책이 곤충과 어패류에 이르는 모든 생물체에게 적용되어서 어획도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하던 시대적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용복 사건은 민과 관이 모두 울릉도,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일체가 되어서 일본과의 경계 획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이후 조선에서는 그때까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울릉도, 독도 등지의 순찰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후 일본 제국주의 팽창이 본격화되기까지 일본의 서쪽 경계를 국토 창생 신화에 등장하는 옥기섬까지 한계 짓게 했습니다. 일본의 평화 기조는 페리 내항으로 붕괴됐고 흑선 쇼크라는 심한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했고 이로써 이제 신정부가 수립하면서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기도 했습니다. 서구식 근대화 추진에 성공한 일본은 청일전쟁을 승리한 뒤에는 조선을 청나라 영향권에서 배제시키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한반도에 대한 침략도 노골화돼서 1899년 근대 헌법을 만들며 근대 국가 시스템을 완성한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으며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의 신흥 맹주로 자처하다가 러일 전쟁마저 승리한 일본주의 민족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 기세로 대륙 침략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국제 무대에서 아시아 맹주를 인정받은 근대 일본의 기세는 한반도 보호라는 미명 하에서 서서히 한국 재정과 외교권을 장악합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동해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할 때 통신기지로 한몫한 독도는 1905년 비밀가기에서 조용하게 시마네 현으로 편입됩니다. 다케시마라는 공식 명칭으로 둔갑되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해서 카이로 선언과 함께 주권과 영토를 찾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이 전쟁의 시련과 고통의 와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서두릅니다. 이 협상에서 독도를 둘러서 한일 양국의 외교전은 뜨거웠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옛날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울릉도까지 넘봅니다. 한국도 이해 질서라 식민지 피해 배상 차원에서 쓰시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외교전과 로비전의 결과 일본은 쓰시마를, 한국은 울릉도를 수호하는 데 그치고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라는 명확한 결정은 유보시킨 채 공식 문서상에 이름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한일 협정 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독도는 폭파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만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다시 공식 문서에서 빠진 채 후손들에게 과제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입니다. 작았고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해양 지식이 거의 없던 옛날에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양 자원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독도는 보물섬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땅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만 한정돼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안용복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개의 어부도 정부의 관리도
1500년 동안 조상대대로 뼛속에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자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05년에서도 보듯이 국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족보에도 없던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등급되어서 주권 상실의 신호탄이 된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또다시 뺏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독도는 민족적 감정을 부추기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는 기폭제와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어버리다가 잔잔한 갈매기의 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섬이긴 합니다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국민이라면 민관 모두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최근 독도 클럽, 독도 여행, 그 다음에 독도 플래시몹, 독도 예술제, 독도 통장, 이러한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땅이라는 변함없는 영토인식과 그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계승되어 온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면 할수록 우리보다 더 나은 후세들은 더더욱 독도를 자신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오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